재래시장에서 만난 며느리, 10억을 들고 도망쳤다던 그 여자가 왜 새 아이와 떡볶이를 팔고 있을까? 한 입 먹은 순간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물려준 비밀 레시피. 10억? 내가 가져갔니? 5년간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종로 일대에서 큰 손으로 통하던 이명숙 여사는 그날도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스카프는 백화점 VIP실에서 직접 골랐던 것이었고, 손목의 시계는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서 내린 곳은 평소라면 절대 들르지 않을 재래시장 입구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이미 비린내가 느껴지는 것 같아 미간을 찌푸렸던 그녀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서류를 전달받아야 한다며 이곳 근처 사무실을 지정했고, 법인 관련 중요한 일이라는 말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였습니다. 구두굽이 울퉁불퉁한 아스팔트를 밟을 때마다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로 생선 비린내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줄지어 늘어선 노점상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명숙은 코트 깃을 더욱 여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이 흥정하는 소리, 생선을 손질하는 칼질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트로트가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명숙은 인상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발밑에 채소 부스러기가 밟히고 어디선가 튄 물이 코트 자락에 묻었습니다. 빨리 서류만 받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떡볶이 드세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맛이에요. 앳된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름한 천막 아래 빨간 국물이 부글거리는 커다란 냄비 옆에 3명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같은 키, 같은 얼굴, 같은 패딩 점퍼, 새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코끝은 시려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눈매가, 그 입꼬리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왼쪽 눈썹 끝이 살짝 내려간 것,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것까지. 명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재훈. 그 아이가 7살 무렵 입었던 낡은 파란 점퍼와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들. 재훈이 겨울마다 코를 훌쩍이던 모습과 똑같은 표정. 설마.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쳐도 어깨를 스쳐도 그녀는 그저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가 맡은 건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아니, 본능이었습니다.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발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명숙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명숙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분식 노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천막, 기름때 묻은 냄비, 녹슨 철판.
그녀가 평생 외면해온 풍경이었습니다. 새쌍둥이는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자를 잡고, 하나는 종이컵을 받치고, 나머지 하나는 손님에게 건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삼남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타이밍을 알고 눈빛만으로도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국물이 튀면 서로의 옷을 닦아주었고, 한 아이가 컵을 놓칠 뻔하면 다른 아이가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재훈이도 어릴 때 동생들과 그렇게 놀았습니다. 서로 기대고 챙기고 웃으며. 아이들의 패딩 점퍼는 곳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풀려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난 듯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발에 신은 운동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 신발 밑창은 벌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은 테이프로 둘러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프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 낡은 옷 속에서도 그 웃음은 환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드실래요? 가장 키가 큰 아이가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내민 종이컵. 그 순간 명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 재훈의 눈이었습니다.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볼에 남아있는 보조개 자리까지 모든 것이 재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재훈아. 명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재훈이 아니에요. 저는 민준이에요. 그 말에 명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훈이는 죽었습니다. 5년 전 빗길에서 일어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뚜껑을 닫을 때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은 재훈을 닮은 걸까요? 왜 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보이는 걸까요? 명숙은 떡볶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는 명숙의 손을 잡아 컵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명숙은 그 손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천막 안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리를 숙인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 여자는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고 손놀림은 바빴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혹시 설마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여자가 모두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천막 안쪽에서 여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든 행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숙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유정아. 명숙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 재훈의 아내, 아니 과거의 아내였던 여자.
5년 전 재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 10억을 챙겨서 사라진 여자. 명숙의 가족들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유정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명숙은 그녀를 죽은 아들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냉혈한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유정아를 살펴보았습니다. 5년 전의 그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때 유정아는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에서 산 옷을 입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아들에게 주는 돈으로 치장하며 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유정아는 달랐습니다. 낡은 회색 티셔츠는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튀김을 하다 데인 흔적이었을까요?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묶지도 못한 채 흐트러져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처럼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달랐습니다. 5년 전에는 어딘가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명숙을 대할 때도 주눅 들지 않았고 때로는 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정아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유정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공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아는 사람이야? 민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유정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유정아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닳아서 밑창이 거의 남지 않은 신발. 그 신발 속에서 양말이 보였는데 양말에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10억? 명숙의 머릿속에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0억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떡볶이 컵에서 국물이 흔들렸습니다. 새쌍둥이, 분식집, 유정아, 그리고 10억.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이야기와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손에 든 떡볶이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국물이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떡을 집었습니다.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떡을 씹다가 멈췄습니다. 이 맛, 이 양념, 이 단맛과 매운맛의 비율, 국물 속에 감춰진 은은한 단맛, 일반적인 설탕이 아닌 조청과 매실액을 섞은 그 깊은 단맛, 그리고 고춧가루의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의 깊은 맛. 이것은 명숙의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밀 양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웠고 명숙은 그것을 며느리에게만 전했습니다. 작은아들의 아내인 지혜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아내
유정아에게만 알려준 레시피였습니다. 그것도 재훈이가 이 맛 아니면 떡볶이 안 먹어요라며 매번 조르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양념 비율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설탕 대신 조청 2스푼, 매실액 반 스푼, 특정 브랜드의 고춧가루,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육수의 비율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종이컵을 놓치려는 순간 명숙은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명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명숙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 재훈이도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명숙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정아가 천막 안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며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다시 떡볶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명숙의 손맛이었습니다. 아니, 명숙이 유정아에게 물려준 손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0억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이런 곳에서 이 떡볶이를 팔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양념으로, 이 손맛으로 새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명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믿어왔던 모든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아가 냉혈한이라는 것, 돈만 챙겨서 도망쳤다는 것, 아이들도 버렸다는 것. 그 모든 말들이 눈앞의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떡볶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유정아가 재빨리 다가와 행주로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이 맛. 명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정아가 고개를 떨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들만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재훈의 웃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명숙이 천막 앞에 서 있는 동안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교 끝나고 배고픈 학생들, 장을 보러 온 아주머니들. 아이들은 바쁘게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민준아, 국물 더 떠줘. 민서야, 종이컵 좀 가져와. 민지야, 손님한테 휴지 드려. 새쌍둥이는 서로를 부르며 손발을 맞췄습니다. 7살짜리 아이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했습니다. 국자를 들 때도, 뜨거운 냄비를 피할 때도, 손님에게 돈을 받을 때도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명숙은 한 가지를 알아챘습니다. 아이들이 떡볶이를 팔고 튀김을 건네고 다른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자기들은 한 입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손님이 떠나고 잠시 한숨 돌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냄비 바닥에 남은 떡볶이 꼬다리를 집었습니다. 가장 작고 딱딱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오빠, 너 더 먹어. 아니야, 너 먹어. 민서가 먹어. 세 아이는 결국 그 작은 떡 조각 하나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않니? 명숙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안 배고파요. 하지만 명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는 안 먹어요. 민준이가 냄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엄마는 우리가 다 팔아야 집세 낼 수 있대요. 그 한마디에 명숙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집세? 보험금 10억을 가지고 도망친 여자가 집세를 걱정한다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로 떠났다던 여자가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못 먹이고 있다고요? 명숙은 유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정아는 천막 안쪽에서 고개를 숙인 채 다음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채를 썰고 튀김옷을 만들고 냄비를 닦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 손이, 갈라진 그 손등이 명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울어요? 민지가 명숙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명숙은 그제야 자신의 눈가가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묻어나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정아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녀가 알던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명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식집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정아와 새쌍둥이가 다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둘째 아들 재민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명숙이 천막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이 유정아가 그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명숙을 바라보던 유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들아, 지금 당장 짐 정리해. 유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손님 더 올 시간인데.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냄비 뚜껑을 덮고 국자를 치우고 종이컵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유정아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이 끊겼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만.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애들아, 엄마 손 잡아. 유정아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와 민서, 민지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그 말과 함께 유정아는 아이들을 이끌고 시장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도 떡볶이도 장사 도구도 모두 그대로 둔 채 오직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정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 명숙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유정아는 명숙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명숙이 대표하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막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떡볶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이컵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또 도망갔네. 요즘 자주 그러던데? 무슨 일 있나 봐. 명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라는 말, 자주라는 말. 유정아는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놓인 낡은 의자, 기름때 묻은 앞치마, 갈라진 도마.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가방 하나. 명숙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아이들의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아이들 학원비. 모든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덮고 가방 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나섰습니다. 유정아가 도망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사라진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명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비친 명숙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장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머릿속에서는 유정아와 새쌍둥이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집에 가는 길이야. 명숙은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재민아, 형수는 지금 어디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 형수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형수는 해외에 재혼했다고 했잖아요. 재민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5년 동안 반복해서 해온 말처럼. 정말 해외에 있니? 확실해?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너 형수가 보험금 가지고 도망쳤다고 했지? 네. 형이 돌아가신 직후에 10억을 인출해서 사라졌어요. 그럼 아이들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갔을 거예요. 재민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 직접 확인했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대답해.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가 연락도 안 되고 흔적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에 명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숙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정아가 돈만 챙겨서 도망쳤다고 아이들도 버렸을 거라고. 그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명숙 자신이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명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명숙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재훈의 장례식. 유정아는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새쌍둥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유정아가 왜 오지 못했는지,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했고 증오했고 단정지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재민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5년간 믿어왔던 이야기 중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 쌍둥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을 닮은 그 아이들. 떡볶이 국물 속에 담긴 자신의 손맛. 유정아의 갈라진 손과 트인 입술. 그리고 제발 아이들만은 이라던 그 절박한 목소리.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그동안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을 거절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유정아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을까? 새 쌍둥이는 괜찮을까? 결국 명숙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겨울 해가 일찍 지면서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분식집 천막에서 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정아가 다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 쌍둥이가 오늘도 떡볶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유정아가 튀김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3명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분식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사내들이 천막 앞에 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주인 유정아 맞죠? 돈 갚을 생각 있어요? 유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재빨리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2명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제발. 유정아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한 사내가 떡볶이 냄비를 밀었습니다. 빨간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튀김 접시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종이컵들이 흩어졌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정아는 새 쌍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가렸습니다. 사내들이 천막을 찍고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장사 도구를 부수기 시작했을 때도 유정아는 아이들에게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이것보다 더한 일이 생길 거예요. 사내가 마지막으로 경고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천막 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그릇 파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유정아는 아이들을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쌍둥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유정아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괜찮아. 하지만 유정아 자신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명숙은 뒤를 돌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골목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에게였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조사 좀 해줘. 유정아. 큰아들 재훈의 아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아봐. 명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명숙의 서재에는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사해 온 유정아에 관한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5년 전 재훈의 사망 직후 보험금 10억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유정아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명의인은 이재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정아는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신적 충격, 석 달간 치료, 퇴원 후 새 쌍둥이를 데리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그 후 5년간 작은 원룸, 공장 야간 근무, 식당 아르바이트,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분식집. 빚은 3천만 원. 사채였습니다. 명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10억은 어디로 갔을까? 재민의 계좌로 들어간 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 명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민이가 쓴 돈을 전부 정리해줘.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사업 확장, 부동산 투자, 주식. 재민은 5년간 회사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 밑바탕에 형수의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은 어두워졌지만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어두워요? 불을 켰습니다. 명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앞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탁자 위에 서류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읽어봐. 재민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형수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분식집 하고 있더라. 새 쌍둥이 데리고. 10억은 어디 갔니? 어머니. 내 통장으로 갔더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아이들 교육비로 들었던 보험이었어. 형수와 아이들을 위한 거였지. 그런데 너는 그걸. 명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수가 포기했어요.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가졌어?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재로 걸어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재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사무실. 너와 나 그리고 변호사. 형수의 돈을 전부 돌려줄 거야. 이자까지. 명숙은 녹음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재민은 일어섰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숙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다시 그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서가 함께였고 차 트렁크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분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명숙은 멈춰 섰습니다. 천막은 여전히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고 떡볶이 국물이 부글거렸습니다. 그 앞에 줄을 선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새 쌍둥이가 오늘도 떡볶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국자를 잡고 민서가 종이컵을 받치고 민지가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웃으며 열심히. 유정아는 천막 안쪽에서 튀김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명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아도. 유정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든 집게가 떨렸습니다. 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트렁크에서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유정아가 물었습니다. 새 냄비, 새 철판, 그리고 명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정아에게 내밀었습니다.
빚 갚는 데 쓰세요. 유정아는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명숙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미안해. 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유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5년 전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 너무 미안해. 유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받아요. 원래 내 거였어. 재민이가 잘못 가져간 거야. 명숙은 봉투를 유정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훈이가 남긴 보험금들. 전부 정리했어. 유정아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새 쌍둥이가 엄마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이들도 왜 우는지 모르지만 따라 울었습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가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는 가야 해. 또 올 거예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자라라. 엄마 말 잘 듣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비서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명숙은 차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식집 천막 앞에서 유정아와 새쌍둥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명숙이 유정아에게 물려준 손맛이 살아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장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그리고 조금의 평화도. 진짜 심판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재민에게 그리고 5년 동안 침묵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것은 명숙 혼자 감당할 몫이었습니다. 유정아와 아이들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시어머니 명숙의 선택 옳았을까요? 둘째 아들 재민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며느리 유정아는 왜 5년간 침묵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